자, 12번에 참 중요한 문제죠. 12번 문제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우리 점유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여기다. 일단 정답이 이 문제 제법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이 일단은 5번이에요. 5번. 5번이 일단 정답인데 5번부터 한번 왜 맞았나 볼까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야. 무효인 매매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했다. 그 앞에 쓴 문장은 뭐 의미 있는 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뭐 도둑놈이건 선이건 악이건 과실이 있던 과실이 없던 자전 타주건 모든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비용상장 모두 있는 거니까 앞에 쓴 문장 의미도 없는 거야. 모든 점유자들은 이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그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 양도해 버렸어. 그러면 점유자인 매수인은 누구에게 비용상 요구한다? 항상 점유권을 말하는 절 반환할 때 비용상 정권은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당 소유자에게. 그럼 누가 회복당 소유자 누구야? 양수인에게. 집어넣을 당시의 소유자라면 매도인에게 내리는 지금 요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임대차 문제랑 얘기가 달라. 임차인이 임차 목적 필요비 유익비를 집어넣는데 그 임차한 건물이 매매가 되어서 양수 넘어갔다.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비용상 요구하는 거야? 필요비 유익비는요. 집어넣을 당시에 소유자였던 매도인에게. 근데 매도인이 이미 건물 팔고 간 사람이 줘야 안 줘요? 안 주면 그 매수인 양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나 매도인이 내가 집어넣을 당 소유자가 비용을 안 줬다. 줄 때까지 나 인도 거절한다. 유치권은 주장할지언정 임대차에서는 현재 소유자 회복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점유권에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한테 요구한다?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현재 소유자에게.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5는 맞았는데 2번 지문이 뭐냐 도대체 2번 지문이. 2번이 왜 틀렸나 봅시다. 이행 지체로 인해서 매매가 해제됐어. 내가 중도금 뭐 잔금 못 치는 바람에 매매 해제됐어. 그러면 이행 지체로 해서 매매 해제된 이 매수인은 하자 있는 점유자, 하자 없는 점유자. 하자 있는 점유자, 지금 뭔가 잘못 있는 점유자야. 그 경우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치권이 인정된다. 이게 틀렸어요. 하자 있는 점유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판례에 따르라. 지금 문제가 분명히 판례는 과실이 있으려면 선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무과실료예요. 무과실료한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야 돼. 여기까지 갖춰야지만이 수천이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판례에 따라 나왔단 말이야. 법정에 따르라는 게 아니라 판례에 따를 때는 선이라도 뭔가 잘못이 있거나 선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수천이 없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지잘못으로 이행지체 해제당하는 점유자들은 하자 있고 뭔가 잘못이 있는 과실 있는 점유자지. 무과실이 아니잖아요. 수치권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야지. 판례에 따르는 거야. 판례는 뭘 요한다? 무과실. 잘못이 없어야 한다. 잘못이 없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가서 이 과실수권 얘기 나왔을 때는 가로 열고 판례에 따른 말이 나왔는지 그냥 다음 과실수치권이 있어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인정되면 맞아 그러면. 근데 굳이 판례에 따르라면 잘못이 없어요. 내 잘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4번 얘기 읽을 것도 없죠. 4번 얘기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는 점유자 선택조차 이미 땡. 유익비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여기 같은 건 누구예요? 회복자. 이거 임대차 같은 뭐라 불러야 돼? 임대인 선택조차. 이 전세권 같으면요. 전세권 설정자 선택조차. 항상 유익비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선택조차. 처음에 선택조차 틀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2번 지문은 그래 틀린 거다.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판례는 무과실이어야 된다. 5번 지문 얘기는 항상 점유권에서 말하는 비용상한은 회복당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한테 요구하는 거야. 집어넣을 당의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이 임대차 문제라면 임대차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물 집어넣을 당시에 소유자였던 양도인, 걔한테 요구하는 거다. 다르다. 서로 점유권에서 말하는 비용상한의 상대방과 임대차에서 말하는 비용상 상대방은 틀려요.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네, 그거 하나 여기 없지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13문제 볼까요? 12번 틀려도 좋아요. 근데 말이야, 난 틀려도 좋아. 그런 건 맞는다? 어려운 것만?
그리고 당연히 맞는다는 것도 틀려. 그래요. 선의점의 과실, 수치권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의점의자. 보면 1번의 선의는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부지가 뭐냐 부지. 단순한 부지가 아니라 부지. 알지 못했다. 몰랐다. 이게 법률 용어예요. 부지란 말을 써요. 몰랐다.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선이어서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선일뿐 아니라 뭘 선이었냐, 뭘 믿었느냐. 내가 믿은 권리가 과실 수치권을 포함하는 본권이 있다 믿은 사람. 그 사람 수치권이 있는 거다. 내가 믿었던, 내가 정당한 소유권자인 줄 알았어. 내가 정당한, 이 젖소가 내 젖소인 줄 알았어. 내 젖소는 당연히 내 오유지할 권리 있다 생각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젖소는 우리 게 아니래네. 내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소유권이 있다고. 내가 남의 땅을 써요. 지금 남의 땅에다 건물을 졌는데 왜 남의 땅에 건물을 졌느냐. 나 당연히 법정시상권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법정시상권자인 줄 알고 남의 땅에 건물 져서 한 15년 사용했는데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정시상권이 성립이 안 됐대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법정시상권자였다면, 내가 소유권자였다면 당연히 과실 수천이 있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수천이 있는 걸 믿었어야지. 내가 당연히 뭐 질권자인 줄 알았어. 질권자. 우리가 동산담보 같은 거 질권이라는 게 질권. 그래서 내 돈 갚을 때까지는 당연히 이 기계를 내가 우리 공제에 갖다 놓고 돈 갚아야 기계 돌려주려고 그래. 그 기계를 사용했어. 난 정당한 질권자인 줄 알고 기를 사용했는데 알고 봤더니 질권이 없는 사람이라네. 네가 믿었던 권 자체가 담보권이 있다 믿어. 담보권이 있다 믿었을 때는요. 담보권자들은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거지 그 목적을 점유할 권리가 사용할 권리가 없잖아. 네가 믿었던 권리가 담보권이 있다 믿은 사람은 선이었더라 수천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 치료 다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소유권이라든가 용의권이야. 사용수권이 있는 내 정당한 지상권자인 줄, 정당한 전세권자인 줄, 정당한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정상한 전세권자 알았는데 아니 그게 없었대. 그러면 그들은 용의권이 있는 애들은 수치권이 있는 거야.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하지만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담보물권 같은 게 있다 믿었던 사람은 선이었다 수천이 없기 때문에 수치한 과실을 사용료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게 어려워. 참 다시 한번 볼게요. 선이라도 네가 믿었던 권리 자체가 과실 수치권이 있는 포함되는 본권이 있다가 믿었을 때 수치권이 있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1번은 맞으면 2번이 틀린 거야. 선의점 1번, 2번이 모순되는 거잖아요. 선의점의자는 과실 수치권이 없는 본권이 있다 믿었다. 내가 뭐 유치권자인 줄 믿었어. 내가 뭐 저당권자인 줄 믿었어. 내가 질권자인 줄 믿었어. 내가 양도담보권자인 줄 믿었어. 양도담보권이 있다고 과실이 있는 건 아니거든. 교환 가치만 지배하는 거야. 그런 담보권이 있다 믿는 사람은 과실을 수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이었더라도. 1번, 2번 잘 생각하세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지문 섞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거기 보면 5번 질문 봐보세요. 물론 2번은 틀렸어요. 5번 맞는 질문인데. 다만 선의점의자라 하더라도 선이었더라도 선이어서 과실 수치권이 인정되더라도 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선이어서 과실 수치권이 내가 선이어서 과실 수치권이 이것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단돈 10원도 회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없다? 의무는 없어요. 내가 내 젖소인자 우유를 짰어.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젖소가 아니야. 젖소 돌려줄 때 수치할 우유는 돌려줄 필요 없어. 또 돌릴 필요 없고 또 선의점의자 인정되어 단돈 10원도 회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선이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진다. 용어를 그냥 줄줄 입에 붙이는 게 좋아요. 선의점의자가 과실 수치권 인정된 범위 내에서는 단돈 10원도 부당반환 의무는 없지만 선이라도 과실 잘못이 있다면 손해 책임 진다 안 진다? 손해 책임은 진다. 요 질문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1번도 맞는 질문이고 2번 틀린 질문이고 1번, 2번을 구분하는 거 요거 조금 좀 요 정도 질문까지 잘 나오니까요. 봐주시고 14번 문제 볼까요?
뭐 요즘이야 뭐 총칙 문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슬슬 이제 물권법 들어오면서 이제 드리언전 조금씩 이제 갈짓자 그려지기 시작했어. 하나 맞으면 하나 틀리고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자, 14번 봐보세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련된 판례. 점유 취득 20년. 잘못된 것을 한 지만 다 봅시다. 자, 1번 좀 봐보세요. 시효 진행 중에, 시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20년이 되기 전에 시효 진행 중에 부동산 명의인이 변경됐어요. 내가 20년이 진행되는 동안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변경되고 있었죠. 변경된 경우 그 후 20년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현재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 시효치를 주장하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런 거죠? 시효 완성 전에 20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취득시효를 중단하거나 정지한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 변경되더라도 최종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 시효 진행 중. 두 번째, 시효가 완성된 후에 20년이 완성된 후에 부동산 명의인이 변경됐어요. 20년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효 완성자는 현재 명의자에게 쫓아가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뭐다? 채권적 청권의 한계다. 20년 시효가 완성돼서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해야지 완성된 후에 바뀐 3자한테는 등기 청구할 권리가 없다. 맞는 질문.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이 정답인데 이 질문 이해하기 어려웠어. 3번이 틀렸는데 우이 2번의 경우 2번이 뭐예요? 20년이 완성된 후에 3자한테 넘어갔어요. 지금 소유권이 완성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2번의 경우에도 시효 기간을 현 시효 기간을 역으로 해서 역산하여 현재 명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첫째, 20년이 완성된 후에 바뀐 3자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 시효 기산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시효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점유자들은 원칙적으로 시효 기산점을 내가 몇 년부터 점에서 시작하는 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변경이 단 한 번도 없다면 한 번도 없어요. 소유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 점유자들은 이때는 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 점유자들은 현 시점에서 만약 지금 2021년이라면 현 시점에서 역으로도 역산하여 20년 전에 점유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유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2021년이니까 판사님 저는 2001년부터 점유했습니다. 주장할 권리가 있어. 근데 여기 명의자가 바뀌고 있잖아. 명의자가 바뀔 때는 임의로 선택을 줬기 때문에 역산할 권리가 없어요. 명의자 변경이 없을 때만.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 시효 기산점 얘기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 3번은 틀렸어요. 4번 질문이 뭔가요? 우이 2번이요. 시효가 완성된 후에 3자 넘어갔어. 그 2번의 경우에도 현 등 명의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또다시 점유가 또다시 20년이 경과했다면 이제는 현 명의자에게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라 부르는 거죠? 2차 취득 시효는 또 다른 말로 재취득 시효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자한테 넘어간 날로부터 또다시 20년이 지났다면 이제는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재취득 시효는 인정한다는 거죠. 5번에 다만 2번의 경우에도 전 등기 명의인과 현 등기 명의인 사이에 민법 103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완성된 후에 제3자한테 넘어갔는데 얘들이 이 매매한 것이 가담 권유한 매매야. 또는
완성 소유자와 3자 사이에 가장 매매하여 통조를 표시하여 가담 권유에 103조반이 되어서 그러면 3자 명의 등기가 뭐 되는 거야? 가장 매매 103조반이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때는 등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시완성 전무자는 현 명의자를 대의해서 그 무효인 등기를 대의해서 말소시켜버리고 혐의 찾아놓은 다음에 등청할 수 있다. 가담 권유하여 무효라면 가장매매에서 무효라면 그때는 대의 말소시켜버리고 등청할 수 있다. 라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점유 특수는 20년이야. 등기부 특수는 10년이야. 그만 점유하면 돼. 이때 이 점유는 이 취득시에서 말하는 점유는 어떤 점유여야 돼? 물론 자주 점유 말고. 그러면 물론 점유 특수 20년, 등기부 10년만 점유하면 되는데 이 점유는 꼭 내가 직접 점유한 것만 취득시효가 아니라 간접 점유한 것도 취득시효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한 것도. 등기부 취득시효도 명의는 내 명이 돼 있지만 내가 직접 점유한 건 아니야. 간접으로 점유. 임대줬어. 누구한테 임대줬어. 그래서 취득시효 말하는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어. 간접 점유도 20년 지나면 간접 점유도 10년 지나면 취득시효 될 수 있다. 꼭 직접 점유한 건 취득시효 아니에요. 정답은 물론 3번이고요. 자, 15번 볼까요? 뭐 15번 문제야 뭐 기출문제니까 보십시다 그래도 다시 한번 등기에 추정력 문제 거의 나온다 봐야죠.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그럼 15번 문제는 득점률이 썩 좋진 않네. 딱 보통 수준이네. 기억에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한 문장은 지나간 전 소유자가 전 명의자가 그래도 좋아요. 전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 또는 전 명의자가 가공인물이라면 가공인물. 가공인물이 뭐냐면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등기라면 소유가 이전 등기 나더라도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추정 깨지는 거야. 그런데 다만 사망령이 나왔을 때 주의할 문장이 있지.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추정력 없어요. 그런데 전 소유자가 사망 이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전 소유자가 죽기 전에 잔금 치른 거야. 다만 등기만 사망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때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런 말 없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맞아요. 그렇지만 전 소유자가 사망 이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잔금을 먼저 치렀다면 이때는 추정력 있다.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 지문 들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는 추정력이 또 있다. 지문을 조심하셔야죠. 니은번에 대리에서 이루어진 등기도 그 대리권 존재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요. 어느 등이 낮다면 또 원인도 정당할 것이야. 절차도 정당할 것. 이게 만약 경매받은 부동산이라면 정당 경락을 받았을 것이야. 토지가 허가 지역이라면요. 정당의 허가 받았을 것이야. 라고 절차도 원인도 대리권도 다 추정해준다. 그래서 이 등기 추정력은 이게 다 추정해주기 때문에 뭐 원인도 절차도 권리도 내용도 대리권 다 추정해주기 때문에 등기 추정력을 적극적 추정력이다라고 표현해줘요. 뭐든 다 추정해줘요. 용어 중에서 등기 추정력은 소극적 추정력으로서 이러면 틀려요. 용어 중에. 다 적극적 추정력이기 때문에 원인도 절차 내용도 권리도 되게 다 추정해줘요. 그런데 점유의 추정력. 쓰는 용어들이야. 우리 점유의 추정력은 우리 민법 200조에 나와 있는데 점유자들은 점유하는 물건에 정당 권리가 있을 것이야. 점유의 적법 보유 추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있다? 동산에만 인정되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는 절충 인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점유의 추정력은
소극적 추정력이다라고 표현해요. 등기의 추정력은 적극적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소극적 추정력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붙었어. 얘네들이 붙어버리면 누가 이기는 거야?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을 깨트려버리는 거야.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깨지는 거야. 하나는 적극적, 하나는 소극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그 지문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맞아요. 추정력 인정돼요. 그런데 요거 조심하자 그랬잖아. 디귿에 근저당 등기가 행해지면 근저당 등기가 잡혀 있다면 피담보채권 갚을 돈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돼. 뭐가 때문에 틀렸어요? 기본계약까지 이게 틀렸어요. 등기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설치 등기 5억 원이가 적혀있으면 채권자 5억 원. 그 5억 갚을 돈이 있을 것이 약간 추정이지만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 무슨 대리점 계약이 무슨 누가 누구 사이에 계속 거래 관계가 정당할 거야. 그거 추정하냐. 등기 기재된 사항만 추정해 주지. 기본 계약까지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 저기 기출 지문이죠? 틀렸어요. 자, 그런데 채출한 보전 등기 추정력 있어 없어요? 보전 등기 채출한 보전 등기 있어요. 채출한 보전 등기도 원칙은 추정력 있다 없다 인정된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예외가 있죠. 원칙 인정되지만 보전 등기 낸 사람이 건물의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또는 건물의 신축자가 양도를 부인할 때 이때는 추정력이 된다. 깨진다. 추정력이 깨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보전 등기 낸 사람이 판사님 제가 건물의 신축자는 아니지만 내 정당소유권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입증해야지. 상대방과 입증하라는 거 아니다. 깨진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보전 등기도 원칙은 추정 인정되지만 이런 경우 추정력이 깨어진다. 추정력이 깨어진다. 추정력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데 단 이것이 보전 등기가 특내 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잘 나오는 질문 아니야. 이루어진 보전 등기라면 이 단어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특례법이라는 게 임야 뭐 특별조치법 이런 특례법이 있어. 특별조치법에 이루어진 보전 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야. 하지만 특례조치법, 특별조치법 얘기만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때는 보전 등기도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 문제 나왔을 때 보전 등기도 추정 인정되지만 건물의 신축자가 아님이 원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지거나 건물의 신축자 양도를 부인할 때는 깨어지나 그러나 특례조치법 따라 이루어진 보전 등기는 추정력도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 얘기 달라요. 뭐 그런 얘기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나올 수는 있어 질문이겠지만 자 16번이요. 봅시다. 이거 왜 틀려야 되나? 이걸 왜 틀려야 되나 봅시다. 공유물 분할이요. 공유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다. 공유자 1인이 분할 청구하면 반드시 분할 응해줘야 한다. 분할 협력하여야 한다. 해줘야 돼요. 잘못된 건 첫째,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유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공유, 합유 지분이 있더라도 각자 목이 있더라도 합유는 원칙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동 목적이 깨지기 때문에 안 돼.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 청구권이 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자,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공유자 전원 합의만 있으면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건물의 공용 부분이 뭐예요?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이 복도, 계단, 아파트, 복도에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노인정, 관리실, 규약상 공용 부분. 이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은 공유로 추정하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내가 복도 계단에 지분이 있다고 해서 분할 청구가 쪼개버립니까?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은 공유지만 또 하나 상린관계 경계표. 이익을 싸져 있는 담벼락, 논둑, 밭둑은 경계표를 공유로 추정하나. 뭐 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죠. 근데 있다 그랬잖아요. 틀렸네. 이거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
좋아요. 3번에 공유물 분할에는 언제나 그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전원에 참여가 있어요. 협의 분할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전원에 참여 없이는 분할될 수 없다. 맞 틀려요? 맞아요. 또 전원에 참여 없이 이루어진 분할은 분할되더라도 판결 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반드시 전원에 참여가 있어야 돼요. 또 네 번째, 공유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법원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판상 분할 언제만 청구해라? 협의가 실패한 경우면 청구하는 거지. 일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생기는 분쟁은 각자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지언정 일단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좋은 질문이죠? 5번에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 취득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소고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하지만 뭐만은 공유 중에서 분할 효과. 분할은 원칙은 소고표가 없으나 상속재산, 상속인끼리 공유를 하지만 상속재산의 분할만은 뭐가 있다? 소고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상속재산 분할만은 공유지만 소고표가 있어. 나머지는 아무 말 없이 할 때는 공유를 분할 소고표가 없다. 단 상속재산은 공유를 하지만 상속재 분할만은 소고표가 있다. 조심하셔야 돼. 정답 물론 2번이었고요. 자, 17번 문제 볼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1번. 그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토지를 쓰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땅을 쓰는 권리를 지상권. 이 토지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지상물. 지상권과 지상물은 서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하지 않는다. 같이 하지 않는다. 따라서 땅을 쓰는 지상권과 지상물 이걸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반성이 있다, 수반성이 없다. 부정성이 있다, 부정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분리 양도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현재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아도 지상권 소멸한다, 소멸 찾는다. 이거 뭐라 부르는 거예요? 부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요. 그런데 담보지상권은 굳이 콕 찍어서 담보지상권은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 담보지상권이 누가 잡는 지상권이죠? 저당권자 잡는 지상권이야. 저당권자가 저당 잡은 토지 위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 짓고자 잡는 지상권이 아니라 저당 잡은 토지 아무것도 짓지 못하게 하려는 지상권.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모두 도를 갚아버리면 이 지상 어떻게 되는 거야? 지상권도 함께 소멸돼요. 그럼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권과 운명 같이 하네요. 같이 해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부정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단어 찍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그냥 일반 지상권은 부정성이 없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담보지상권만은 부정성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과. 그런 얘기 아니잖아. 1번 틀렸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 별개의 물건이지만 이를 분리양도할 수는 없다. 분리양도할 수 있다. 틀렸네요. 2번 지문은 무슨 말인지.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저당 잡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소유자들을 설정자라 부르는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인용 의무만 있지 적적 의무는 지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지관리 손수를 누가 하는 거야? 지상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지. 설정자 해주는 게 아니야.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설정자들은.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한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해주고 순수를 해주면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는 임차인에게 적극적 의무를 져주는 거야. 순수에 대해서. 근데 물건에서는 설정자들은 방해만 안 하면 되는 소극적 의무가 있는 거지.
불편하면 또 사용할 불편하면 제후적 의무는 없다. 그래서 소극적 인용 의무밖에는 없다. 임대인들은 임차에 적극적 손수 의무를 짓는다. 거기는 이해되죠? 네, 말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3번에 지상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양도 또는 임대 금지 특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 왜 무효죠? 지상권 279조부터 290까지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이다? 법조문이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 이 법을 어겨서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 모두 무효로 한다. 이 불리한 특약은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양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상권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거 하나 있다 그랬지 제가. 임의 규정이 하나 있어요. 특약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야. 뭐예요? 지상권에서. 이게 특약이 있다면 배제될 수 있어.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해 이거는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지상권자들은 설정자의 지상권 기한이 끝났을 때 필요비 사안청권은 없어. 물권에서는. 유익비 사안청권이 있는데 지상권자 설정자 행사는 유익비 사안청권은 이거는요. 임의정이에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이 있다면 이거 배제돼요. 나머지는 다 편면적 강행규정.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유익비 사안청권만은 특약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요. 객관식 문제 풀 때. 나머지야 뭐 별거는 아니고요. 자, 18번 문제 볼까요? 자, 18번 문제 볼까요? 자, 천천히 보자고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을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 이전해 주었다. 갑이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야? 갑. 동일이라는 얘기를 꼭 이렇게 하죠. 같은 말 써도. 응?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응? 동일이었는데 있던 중 을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만 매매하는 거 토지 매매하지 않고 토지 건물 다 같이 일괄 매매하면요. 토지 건물 다 같이 일괄 매매하면 달라질 이유가 없지. 둘 중에 하나만 매매해서 하나만. 건물만 매매하면서 을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갑과 을은 건물 철거나 합의는 하지 않았다. 동일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매매해서 하나만 을한테 이전을 주었다.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뭘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처음에는 동일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매매 교환 증여해서 달라져 됐을 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뒤집어 가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아요. 왜? 관세법정량권은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특약이 없었어. 또 성립하는 거죠. 읽어볼까? 이때 을은 건물 매수인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는 등기 없이도 등기하지 않아도 관세법정량권 취득한다. 법정상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두 번째, 갑은 건물 소유자 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아무런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세법정량 성립되는 거죠. 이때 만약 갑소유였던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법정상권 관세법정량 성립한다 안 된다? 성립한다. 무허가 미등기는 논할 필요 없다. 4번에 을이 건물 매수는 을이 이 건물을 관세법정에 취득한 건물이야. 건물. 너는 등기한테 인정되지만 네가 이 건물 지상물을 병에게 이전하려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될 뿐 아니라 지상권 등기도 이전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관세법정에 등기 낸 다음에 처분해야겠지. 그래야지 등기를 내야지만이 지상권도 이전 등기 해주죠. 너는 등기 안 되지만 단 지상물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5번 보세요. 5번에 틀린 질문인데 이거 5번을 맞췄단 말이야. 나는 또 이런 게 희한해 죽겠어. 이 사안에서 을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갑소유 토지에 건물만 매수하면서 갑의 토지에 별도로 5년간 10년간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임대체결을 체결했다면 토지 임대체 계약만 있는 것이지 관세법정량권은 포기된 것이다. 배제된 것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책이라는 경우에도 법정 양권은 인정되고 이미 땡이야. 뭐만 있는 거다, 인정. 토지 임대차만 있는 거다. 그래서 관사 법정 양권은 다른 특약과 다른 의사가 있다면 그 특약과 의사만 있는 거고 특약도 의사도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관사 법정 양권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적 성질이다. 이 질문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요. 잘했어요. 이거 많이 맞았어요. 난 또 19번 문제도 어려운데. 19번 문제. 조금 득점률이 떨어지는군, 역시. 그래요. 지역권에 관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지부터 보면 용어를 정확히 해야 돼. 4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4번이 왜 틀렸나 보면 승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등기 없이 함께 이전된다. 용어가 엉망진창이야 지금. 우리가 수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수반성. 요역지와 승역지는 수반성이 있어요. 요역지와 승역지는 부정성이 있어요. 요역 승역지는 불가분성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지역권이 설정됐어. 어느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돼 버리면 어떤 게 주된 권리야? 자, 여기 써볼게요. 지역권은 우리 지역권 그럼 뭐로 바꾸자 용어를? 승역지는 승역지는 요역지에 딸려 있는 지역권은 종된 권리다. 그럼 뭐가 주된 권리야? 이게 주가 되는 거야. 이게 주된 권리가 되고 이 지역권 승역지가 여기 딸려 있는 종된 게 되는 거. 종된 게. 주된 게 넘어가면 종된 건 어떻게? 종된 거는 따라와야지. 종된 게 넘어간다고 해서 주된 권리가 따라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이 질문이 맞으려면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이전한다. 이렇게 바꿔야지. 승역지에 이전되면 지역권이 따라간다가 아니잖아 지금. 용을 정확히 봐야 돼. 우리가 수반성이라는 것은 요역지가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가 양도 이전되면 승역지는 등기 없이도 수반하냐 따라가라. 근데 승역지에 양도 있다고 요역지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 조심하셔야 돼. 틀린 질문이에요. 틀린 질문인데 이걸 맞췄단 말이야. 1번 질문 봐보세요. 1번 질문. 지역권도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는 정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지역권 몇 년에 소멸시효 걸려? 20년. 몇 년에 취득시효? 20년. 남의 토지에 승역시는 되잖아도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되고 토연되게 20년만 사용하면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역권 20년에 소멸시효, 20년에 취득시효. 둘 다 인정돼요. 맞네? 네. 두 번째,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요, 요역지 소유자가 아닌 요역토지의 지상권자, 요역토지의 토지 임차인, 요역지 토지의 전세권자도 승역소에 만나서 야 10년간 5년만만 통행지역권 내주기로 하자. 합의만 되면 요역지 소유자 아닌 자들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런 거냐? 지역권은 이용관계 조절이지 소유권 조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아닌 자들도 지역권을 20년 시효취득할 수도 있어. 그 요역지 소유자만 시효취득하는 것도 아니야. 또 요역지 소유자 아닌 자들도 승역 소유자 합의하고 등기하면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좋은 질문이에요. 오케이. 정답 물론 4번 줘야 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다. 똑바로 얘기한다. 똑바로.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자, 20번 볼까요? 자, 20번 보시면 주택 소유자 갑은 을로부터 1억 7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급받고 자신의 주택 을에게 양도하고 3년 기간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기에 주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전세권 등기 나오면 전세권자나 물권자야.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뭐 1번 읽을 것도 없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다. 맞으실래요? 맞아요. 전세계약 플러스 전세금 지급 플러스 전세권 등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우리 전세권이라 부른다. 이때 전세금은 꼭 금전에 한한다.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맞으실래요? 전세금은
금전에 전세금은 꼭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맞아요? 틀려요? 고집은 세네. 또 한 번 길 또 줬는데도. 맞아요. 금전이 아니라면 전세금이 아니야. 너 땅 좀 전세금 끼내줘. 내가 쌀 100 감아줄게. 내가 전세계약 끝나면 쌀 100 감아 돌려줘. 그 전세금 될 수 없어요. 전세금은 꼭 금전만이 전세금이에요. 다만 금전만 전세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로 수도될 필요까지는 없어. 그렇지만 금전이면 돼. 따라서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맞아. 하지만 금전 하나 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민법 배울 때 꼭 금전이어야 되는 거. 금전이 아니면 안 돼. 법률상. 뭐가 금전이어야 돼요? 전세금.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 매매대금. 매매 반대급부는 금전에 하나 한다.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라면 다 교환이 되는 거. 교환이거든요. 매매대금은 꼭 금전만이 매매대금이야. 반대급부가 내가 주는 것이 금전이 아니라면 다 뭐라고요? 교환계약이 되는 거야. 그거는. 금전 하나. 또 하나는 가담법에서 청산 절차 거쳐 청산금 지급해. 청산금. 그 가담법 청산금은 꼭 금전으로 지급해야 돼요. 쌀 10 감아주는 건 청산금 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매매할 때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세 가지. 전세금, 매매대금, 청산금. 기억하셔야 돼. 나 놀랬어. 지금 속으로 놀랬어. 이거. 놀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놀래면서 많이 반성했어, 내가. 응?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딴 사람들이 다 대답하는데 한 명만 잘못 대답하면 그분 잘못인데 한 서너 명이 잘못 대답하면 내 잘못이야. 저를 반성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20번에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정답입니다. 을이 주택 사용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자, 밑줄.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뭐요? 이게 필요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 관리비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필요비를 얘기하는 거야. 이 필요비 비용에 대해서 전세권이 종료한 후에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물건인 전세권, 지상권은 유익비, 계량비만 상환 청구해야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틀렸잖아 거기서. 응? 물론 비용 상환 청구 유치권은 맞아. 어딜 배워도 비용 상환 청구 유치권이 안 주면. 하지만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어. 이 틀렸어요. 네. 아니 3번에 을이 전세권 을이 이제 주택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을이 약정 내용대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뭐예요 이거?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전세권자네. 전세권자 을이 약정 내용대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설정자 갑은 언제든지 전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맞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하여튼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사람들은 자 지상권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돼. 나랑 분명 설정할 때는 계약서에 수목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럼 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용도에 따라 그 목적 정해진 용법도 사용해야 돼. 안 그러면 의무배 때문에 수물 청구하는 거야. 임대차도 마찬가지야. 임차 목적물을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해지 사유야. 여기뿐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다 의무반이야. 그래서 소멸 청구당하거나 해지 청구당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맞아요. 네 번째 갑은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일방적으로 전세금 증액하는 것은 없어. 1년 이내는 증액이 안 돼. 또 1년이 지난다고 증액할 수 있는데 한번 올릴 때 전세금은 1년에 몇 % 이상 증액할 수 없다? 5%. 그러면 5% 증액 제한. 1년 지난 다음에 5% 증액 제한.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이 증액 제한 규정. 1년에 5% 이상 못 올립니다. 이 증액제한이 몇 군데 있나요? 자, 전세 등기는 전세권에 1년에 몇 % 이상 못 올려요? 5%. 주거용 건물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주택은 1년에 몇 %? 5%.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9억 원 이하인 소액 상인들에게는 1년에 몇 % 이상 못 올려요? 5% 증액제한. 이 세 군데 말고는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세 군데밖에 없어.
지상권의 질이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 거 없어요.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니요. 전세 등의 전세권도 아닌 토지 임대차에서 일반 창고 공장 건물 임대차에서 1년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건 없어요. 주택, 상가, 전세권 세 군데만 증액제한이 있는 거야. 나머지는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 거 없어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지만 없어요. 세 군데 빼놓고는 꼭 기억하셔야 돼. 맞아요. 5번에 갑과을이 약정한 3년이 경과된 경우 이 전세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법정갱신된다. 그러면 전세권의 법정갱신, 다른 말로 묵시갱신은 어느 전세권에 이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1월 전까지 설정돼 아무런 말 없으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간다. 어디에만 법정갱신 제도가 전세권은 건물 전세에만.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주택 소유자 건물이잖아. 건물이가 법정에 들어가지. 토지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없어요. 법정갱신인데 이 경우 존속기간은 다시 3년을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세 등기랑 건물에 법정에 들어가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법정갱신 들어가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상가 법벌 적용받는 상가 임대차 법정에 들어가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지만 전세권 주택도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 임대차 법정갱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본다. 두 군데는 정함이 없는 걸 본다. 3년한테 틀렸죠? 볼 수 없다. 맞네요. 볼 수 있다면 틀리죠. 볼 수 없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정답 물론 2번이고요. 21번이요. 전세권 소멸에 관련된 내용. 저는 이 문제 어렵다고 봐요. 21번 틀리신 분들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 많이 맞았어. 이것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자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정리할게요. 전세 목적 전부가 불강력으로 멸실됐다면 전세 전부가 불강력으로 천재지변으로 멸실될 때는 그 멸실된 부분은 전세권자의 통고에 의하여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통고하지 않아도 멸실된 부분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지. 통고에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임대차에서 임차 목적물 전부가 전세 목적 전부가 멸실돼 버리면 멸실된 부분은 뭐 하지 않아도 통고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하고 전부가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아도 통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하고 통고하여는 틀려요. 남아있는 잔존 부분은 청구하여야 감액되고 청구하여야 소멸해요. 그러니까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액되고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 아니야. 잔존 부분은. 그런데 멸실된 부분은 뭐 하지 않아도 통고나 청구하자 자동으로 소멸한다. 통고예요. 이미 3번은 틀렸어요. 그런데 1번 질문 없어요. 1번 질문. 자, 1번 질문에서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받아요. 법원로부터 선고받은 거예요. 전세권자가 파산 선고 받아버리면 파산은 전세권 소멸 사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세권자 파산을 받다가 전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차 소멸 사유에는 해당돼요. 계약이 남았더라도. 임차인이 파산을 받아버리면 임대인은 남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다. 통고하면 상당 기간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시킬 수 있어요. 파산은 임대차 소멸사에 해당되나 전세권 소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왜요? 전세권자 파산을 받았다 해서 설정자 손해낼 염려가 아무것도 없어. 이미 전세권 받아놓고 있잖아. 근데 임대차는 차임을 줘야 되잖아. 앞으로 차를 못 줄 거 아니야. 그래서 파산은 전세권 소멸사는 아니나 임대차 소멸사에 해당된다. 그리고 어떻게 맞췄다는 거야. 지금 얼떨결에 맞췄나 봐. 얼떨결에. 그리고 하나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4번 좀 볼까요?
4번 질문.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언제 소멸, 토지 나갑니다. 통보할 수 있고 설정자 이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번엔 계약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통보가 왔어요. 저기요 계약을 정하지 않았는데 전 설정자 건물주가 통지 왔어요. 전세권자한테 오늘부로 소멸을 통과하면 나가세요라고 소멸 통과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전세권자 몇 개월 유예기간을 줘라. 6개월. 전세권자 나갑니다라고 통과하면 설정자 몇 개월 내 전세 빼줘라. 6개월. 쌍방모도 6개월이요. 등기난 전세권은 나가라도 6개월. 나간다라도 6개월. 임대차랑 달라요. 임대차. 근데 이게 유예기간이 계약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우리가 임대차가 뭐 토지 임대차도 있고 건물 임대차니 여기서 그렇게 건물 그럴 때는 주택과 상가가 아닌 거 그냥 창고 건물, 공장 건물, 주택과 상가 일반 건물 언제까지 계약을 정하지 않았어. 양쌍방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 근데 임대인 측에서 계약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저기요 오늘부로 해지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임차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몇 개월 유예기간을 보장해줘라? 6개월. 6개월 쓸 수 있어. 임차인이 토지건물 임차인이 저 나갑니다. 보증금 빼주세요. 오늘부로 해지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통과된 임대인은 몇 개월 유예기간을 빼줘라? 이 임차 보증금 1개월. 계속 3개월 안 나와서 죄송해요. 난 계속 3개월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올 거예요. 3개월. 그래요. 주택임대차에서 상가임대차에서 말없이 법정행시 들어갔어. 법정에 들어가면요. 주택임차인은 또다시 2년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다 쓰지 않고 언제 해지 통과해도 되고 선택권이 있어. 2년을 쓰지 않고 한 3개월 쓰더니 집주인 씨 저 나갑니다. 해지를 통과합니다. 통과하면 집주인은 몇 개월 유예기간을 빼줘라? 3개월. 주택 상가는 임차인 해지 통과하면 3개월이야. 거기는 유예기간이. 근데 여기는 6개월. 전세 등기한 전세 6개월. 주택도 상가하던 일반 토지 임대차는 1개월 내 빼주라는 거예요. 달라 유예기간이. 유예기간 좀 주의하자. 좋아요. 22번 문제. 나 이거 100% 맞을 줄 알았어. 100%. 100%. 모든 사람들 다. 어디 보자. 22번이. 놀라워라. 50% 이하예요. 여기 계신 분의 절반이 틀리셨대. 자, 봅시다. 원래 단다시 문제가 더 어려운 거야. 여기는 단다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너무 짧은 문제가. 근데 보통 시험장은 두세 문제 줘. 두세 문제 줘. 이 짧은 문제를 두세 문제 주는데 더 어려워. 왜? 이 문장을 읽다 보면 문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 짧은 문제는 뭐냐고 물으면요. 뭘 묻는지를 모르면 시험 졸릴 때까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집에 가면 생각나. 집에 가면. 그래요. 그게 시험이야. 유치권의 성립 요건 관련 내용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거 기출문제예요. 30회 때 기출문제예요. 첫째, 유치권, 그럼 성립 요건, 그럼 견연성이 있어야 돼. 견연성, 연관성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 이게 없으면 유치권 성립이 안 돼. 또 유치권 성립하려면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된다. 도래 전에는 미리는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야. 미리 점유했더라도 변제기 도래 전에 미리 점유했더라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고 변제기 도래한 후에만 유치권 성립한다. 이게 성립 요건이야. 또 유치권 성립하려면 물건이든 유가증권 타인성, 내 것이 남의 것이어야 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 자기가 자기 거 유치한단 말이야. 내 것만 아니면 돼. 타물권. 채무자 것이든 삼자 것이든 관계없으면 어쨌든 타인 것이어야 돼. 자기 거 유치할 수는 없잖아. 5번에 배제 특약 유무가 없어야 된다.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배제 특약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고. 유치권 성립은 특약으로 성립을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어. 특약이 있었냐 없었냐. 유무는 성립요건에 관련돼. 모든 점유는 아니지. 내 모든 자들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 민법에서 모든이 뭐야? 모든이 무슨 뭐 수학이냐, 과학 이게 무슨 물리학이니, 모든이 무슨 점유는 안 돼? 모든 점유가 아니야. 적법 점유해야 되지. 모든 점유가 유치원이 아니잖아. 불법 점유는 유치원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단다시 문제가 그래요. 모든 점이 안 돼. 적법점이어야 되는 거야. 불법점은 유치권 성립할 수 없어요.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이에요. 자, 23번 볼까요? 민법상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맞히신 분, 23번 맞히신 분 일단 합격이야, 합격. 일단 합격증 나갔어요. 자격증 깔아놓고 공부하는 거야. 감흥도 없군. 좋아요. 피담보 채권 받을 돈 잘못된 거. 첫째, 피담보 채권 받을 돈, 갚을 돈, 받을 돈. 1번에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중 돈 갚을 거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중 지연배상, 다른 말로 연체료,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지연이자 같은 말이에요. 연체료,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변제 후 1년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미 땡. 경락되면서 어디까지만 배당받아라. 연체는 어디까지만? 1년분까지만. 제한을 받아야지. 1번 땡이에요. 뭐 2번, 3번 읽을 것도 없죠. 5번 질문 볼까요? 5번 질문. 피담보 채권이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 가액을 등기하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저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요. 어떤 채권을 저당할 수 있나요? 저당에 대한 채권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저당, 채권 받을 돈, 저당, 설정 당시는. 설정 당시에 잡을 때지 뭐. 저당 설정 당시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저당 잡을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저당을 설정할 당시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잡을 수 있다, 저당. 즉, 채권의 종류에는, 잡을 때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맞아요.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등기부에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전 채권이 아닌 목적물 인도 채권도 사람이 나와 노래 불러주고 연극 무대에 출연해주고 영화에 출연한 출연 청권도 금액을 환산해서 그냥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설정 당시에 금전 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당 실행 당시는 그럼 뭐예요? 실행 당시. 설정 당시, 실행 당시. 그러죠. 돈 안 갚아도 저당권에 경매를 집어넣는 거야. 저당 실행 당시는 금전 채권이 되어야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설정 당시는 금전 채권이 아니어도 무거나 경매 실행 당시는 금전 채권이 되어야 실행할 수 있다. 잘 좀 익혀주세요. 이런 질문들은 익혀야 되는 거야.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야. 안 익히면 틀려요. 자,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에 볼까요? 갑의 나대지의 A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갑의 대지의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토지에 저당 설정된 후에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었다.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 24번은 365조 일괄 경매 신청권.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365조 일괄 경매 신청권. 잘못된 거 첫째. A는 토지 저당권자 A는 대지만을 경매할 수도 있고 대지에 매각된 우선 매각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일괄 경매하는 것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하지 않고 토지만 경매도 무방하다. 맞아요. 두 번째, A가 그래서 일괄 경매하지 않고 A가 대지 토지만을 경매 실행한 경우에 건물 소유자 갑은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상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틀려요? 땡, 틀렸어요. 우리가 말하는 법정 상권은 언제예요? 토지에 저당 잡을 때 이미 건물이 존재했어야 돼. 나대지 저당 잡은 다음에 나중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건물은
철거의 대상이지. 법정 시한권은 없다. 또 토지상 경매하지 않고 건물까지 일가 경매도 되는데 일가 경매했더라도 건물의 경락되면 단돈 10원도 우선을 받을 수 없다. 또 일가 경매는 토지 저당 설정 토지 소유자가 신축 건물 소유자 동일인일 때만 일가 경매하는 거지. 더군다나 신축한 건물 남에게 양도해버렸다. 그 경매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때는 일가 경매할 수도 없다.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법정 시한권은 없다. 기억나셔야죠? 이 일반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도 이게 법정 시한권보다 더 많이 나왔어. 최근은. 지금 7번 시험에서 이건 3번 나왔어요. 법정 시한 2번밖에 안 나왔어. 이게 더 잘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정리가 필요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25번 문제 볼까요? 득점률이 좀 떨어졌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6번 문제랑 완전 평균적으로 6번 문제, 10번 문제, 12번 문제. 이거 제일 많이 틀렸어요. 6번, 10번, 12번. 그리고 지금 나오는 요거 25번. 요것도 굉장히 등급 떨어져. 25번. 요것도 많이 틀렸어요. 6번, 10번, 12번, 25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유난히. 볼까요? 왜 틀려야 되나? 과연 내가 틀린 게 정당화되나 정당화 안 되나? 스스로 생각.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매수할 것을 5월 11일자로 청약하였고 이 청약서는 5월 16일 을에게 도달했어요. 그럼 5월 11일 날 보낸 게 5월 16일 도달하면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격지자야. 한번 의사표시하는데 5박 6일이 걸려 지금. 그냥 격지자야. 5월 10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그 청약서에는 5월 30일까지는 승낙해달라고 정했어요. 그 5월 30일이 뭐야? 승낙 기간. 5월 30일까지는 대답해달라. 살 건지 안 살 건지. 승낙 기간 정했어. 5월 30일. 틀린 것은 첫째. 을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 같은 사람 우리가 청약 수령자라 부르는 청약 수령 상대방 청약 수령자 을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 의무는 없으며 침묵했더라도 침묵으로 5월 30일 경과하면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말 틀려요. 맞아요. 청약 수령자는 산다 안 산다 해답 의무가 없다. 대답할 의무가 없다. 대답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좋은데 좋아요. 뭐 글로 틀려도 괜찮은데 1번 글로 틀린 사람한테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니 이게 상식이지.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건가? 1번은 용서 못해요. 자발적으로 퇴장해 주세요. 농담. 농담. 용서받을 게 있고 용서 못 받을 지문이 있는데 1번 지문은 용서를 못 받아. 이게 틀렸대. 성립하지 않는다. 침묵했다면. 이번에 을이 갑에게 5월 27일 날 승낙서를 발송하였고 이것이 6월 1일 날 도달했어. 승낙을 하루 지나 도달했어. 그럼 6월에 갑에 도달했다면 이 계약은 원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기간이 지나 도달된 승낙은 승낙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다만 갑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새로운 청약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3번에 을이 5월 20일 갑에게 이 토지를 매수하는 승낙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얘가 5월 25일 날 이를 수령했어. 드디어. 승낙기간에 들어갔네. 5월 30일 전에 들어갔네. 수령했다면 이 계약은 5월 20일부로. 왜요? 격지자. 격자끼리는 승낙을 뭐 했을 때? 발했을 때. 다만 조건이 뭐냐? 정인 승낙기간 내에 들어왔다면 5월 30일에 들어왔다면 발신 시에 계약은 성립한다. 기억나시나요? 격자끼리는 승낙을 발했을 때 4박을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격지자잖아요. 5월 20일 날 성립한다. 들어왔다. 맞아요? 근데 네 번째. 을이 5일 정도면 도달한 편지로 갑에게 승낙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를 전달한 자의 실수로 지연되고 연착된 거야. 우체국 실수로. 연착돼서 승낙기간 지나 5월 31일 날 갑에게 도달했다면 이 계약은 발송안에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5번처럼 얘기해야 돼. 5번처럼 얘기해야 돼.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지연 연착을 청약자 갑이 지연 연착 통지했느냐 통지 안 했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냥 성립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5번은 4번의 경우 청약자 갑이 을에게 연착 지연을
통지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고 통지 안 한 경우에는 성립한 것으로 보는 거고. 나눠서 얘기해야지. 그냥 우체도 지연 연착되면 다 성립한 걸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5번은 맞았지만 4번은 틀렸어요. 4번은 지연 연착 통지 528조 2항 얘기인데, 자 26번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죠.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